발빠른 경제발전소. 경제발전소 박연미입니다에서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 샵 0951 또는 TBS 앱을 통해 받습니다. 네, 코로나19 참 많은 걸 바꿔놨는데요. 집이라는 공간을 PC방이자 노래방이자 카페이자 레스토랑이자 쉼의 공간으로 만들어 놓은 것도 역시 코로나19입니다. 이런 시대의 집, 공간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될까요? 그리고 큰 정부가 재림한 가운데 어쩌면 갇혀 있을 수도, 쉴 수도 있는 거의 유일한 공간, 집. 집에 대해 깊이 생각해 오신 분이죠. 음성원 도시건축 전문 작가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입니다. 네. 도시건축 전문 작가로 활동하고 계신데 사실은 처음 들어본 직업의 이름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작가님, 건축가님 보통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네. 그러면 대충 제가 짐작하기로는 도시라는 공간 그리고 그 위에 있는 건축물이 만들어내는 어떤 환경에 대한 글을 쓰고 계실 것 같은데 일단 공간이라는 개념 코로나 시대에 어떻게 접근해야 될까요? 첫 질문부터 되게 어려운데요. 공간이라는 것은 이제 사람들이 활동하는 물리적인 영역 이라고 얘기하면 이제 좋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얘기하면 좀 모호하게 들리니까 좀 공간이라는 것 단어 앞에 이제 한정적인 수식어를 붙여서 얘기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도시공간이라고 해볼까요? 이제 도시공간이라고 하면 이제 도시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특정 장소에 한데 이제 모여 있는 공간이다 보니까 땅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게 도와주는 빌딩들이 좀 들어서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제 도시공간은 사람들이 만들어낸 빌딩과 같은 인공적인 건조 환경이 가득한 특징을 갖게 되고요. 또 이제 사람들이 이제 밀집한 것이 또 이제 도시공간의 특징이다 보니까 이제 그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들과 이제 접촉하고 연결되고 이제 뭔가를 도모할 수 있는 여지가 많은 그런 특징을 갖게 됩니다. 도시공간 이게 한정된 자원을 나눠 써야만 하는 곳 저는 그렇게 사실 읽었는데 네, 맞습니다. 실내 공간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주셨는데 제가 요즘 제일 흥미롭게 보는 건 과거에는 우리가 내 집 아니면은 꾸미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특히 저도 대학 때 이제 500에 23만 원짜리 반지하 방에 살았습니다만 그때 그 집을 인테리어 한다는 건 사실 생각지도 못 해봤어요. 근데 요즘은 내가 머무는 공간만큼은 그 시간만큼은 내 거니까 재택근무도 하죠. 온라인 학습도 하죠. 내가 월세를 살아도 내 집은 내 스타일로 꾸민다 이런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내가 머무는 공간에 대한 인식이 많이 달라졌습니까? 그만큼? 네, 아무래도 이제 자신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공간이 결국 실내 공간이고 이제 집이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이제 좀 더 쾌적한 환경을 구축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다들 이제 고민하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제 이게 완전히 새로운 것이냐라고 하기엔 좀 어렵고요. 이미 이제 코로나 이전부터도 이제 온전히 자기만의 공간, 온전히 이제 쉴 수 있는 공간 혹은 즐길 수 있는 공간을 누리고자 하는 수요들이 좀 있었고 이제 그런 트렌드가 이제 인테리어에 대한 관심이라든가 이제 오늘의 집 같은 어떤 인테리어 관련 플랫폼들의 인기로 드러났던 것 같고요. 이런 경향성이 이제 코로나 이후에 좀 더 강해졌다라고 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또 이제 이런 집에 오랫동안 이제 시간을 집에서 보내다 보니까 넓은 집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죠. 이제 그 전까지만 해도 이제 굳이 이제 좁은 집에 대한 이제 불편함을 못 느끼던 사람들조차도 이 한 곳에서 이제 방이 여러 개가 있는 집에서 좀 단절된 어떤 행위들을 하고 싶은 욕구들이 생겼죠. 그렇지만 사실 저는 잠만 자고 나왔잖아요. 그렇죠. 예, 네. 예. 근데 이제 말씀 들으시면 좀 어이없게 느끼실 수도 있겠지만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잖아요. 방이 많다는 것은 넓다는 거고. 부의 상징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 국민학교 다닐 때 집에 방 몇 개 있는지 써내고 그랬잖아요. 국민학교는 좀 아유, 예전 본인은 얘기네요. 초등학교 나오신 척 하시는 거예요? 네. 네. 아무튼 이제 그런 어떤 이제 방을 늘리고 싶은 욕구는 있으나 이제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고 이제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하느냐? 이제 집에서 나가야죠. 그래서 집이 아닌 곳에서 집의 대안들을 찾는 모습들이 좀 발견되고 있습니다. 밖으로 나간다.
되게 나가고 싶거든요. 저도 되게 나가고 싶은데 갈 데가 없어요. 오지 말라고 하거나 시간 제한이 있거나 통행이 금지되거나 사회적 거리를 두라고 하는데 못 가는 시대에 집 밖으로 나간다. 이거 좀 예상하지 못한 답변인데 네.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세요. 아무래도 이제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워낙 길다 보니까요. 이제 집이라는 일상은 굉장히 단조롭잖아요. 특히 이제 물리적인 공간 형태라든 게 되게 뭐랄까 단일합니다. 이를테면 뭐 아파트로 치면 네. 대략 15평에서 뭐 25평, 뭐 크면 이제 33평 정도의 면적에 이제 층고는 2.3m. 이제 굉장히 단일한 어떤 구조 속에서 살아가는 거고 이제 그 시간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그 일상에 대해서 좀 벗어나고 싶은 욕구들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집에서 매일 일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네. 이제 어떤 집이 아닌 다른 곳에서 일을 할 수는 없을까? 이런 고민들을 좀 하게 되는 거고 그래서 어떤 좀 매력적인 집을 잠깐 빌려서 거기에서 잠시 생활을 해보면서 일도 하고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들이 좀 나오기 시작했고 이제 그런 트렌드들이 이제 미국에서 나오는 얘기들인데 이제 뭐 live anywhere라든가 이제 어디에서든 살아본다라든가 이제 work anywhere라든가 그래서 어디에서든 좀 일을 할 수 있다라든가 또 이제 심지어는 workation이라고 work랑 이제 vacation이 합쳐진 말인데 이제 휴가처럼 이제 휴가지에 가서 일을 한다. 뭐 이런 개념까지 이제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아, 그러면은 그 딱히 갈 데가 없으니까 여행도 못 가고 집을 서로 바꿔서 써보는 거예요, 남의 집을? 바꾼다기보다는 애초에 이제 뭐 시간 점유를 하는 거죠. 이제 애초에 이제 단기 임대 서비스 아. 뭐 이를테면은 뭐 숙박 공유라든가 네. 이제 그런 거를 이용해서 특정 집을 특정 시간 동안 내가 온전히 혼자 이제 점유해서 사용을 하게 되는 형태가 나타나는 거죠. 그렇군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이런 변화가 우리가 코로나를 극복했다라는 선언 이후에도 유효할 것으로 보인다는 점이에요. 그 인지심리학자들은 흔히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람의 생활 습관이라는 게 적어도 한 77일 정도 같은 방식으로 반복이 되다 보면 인이 배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코로나 이후에도 우리의 도시, 우리의 삶의 모습은 달라지게 되겠네요. 네, 삶의 형태는 달라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과거에 콜레라 같은 전염병이 확산되면서 이제 하수 처리 시스템이라든가 이제 뭔가 좀 프라이빗한 공간들이 좀 생기는 어떤 도시의 변화, 물리적인 변화들이 나타났다는 이제 역사적인 사실들을 들어서 이번 코로나19 역시도 이제 굉장히 큰 도시의 변화를 불러일으킬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사실 우리 도시는 이제 이미 이제 위생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네. 전근대적인 시대하고 좀 달리 이미 상당 수준 완성된 수준에 이르렀다고 보는 게 더 합리적일 것 같고요. 그래서 어떤 드라마틱한 변화, 물리적인 변화가 나타난다기보다는 이제 좀 개방감을 즐길 수 있는 공원이라든가 뭐 이런 공공 인프라에 대한 어떤 니즈가 좀 더 커질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공간을 이용하는 형태, 이제 사람들의 행태가 많이 달라질 것 같은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전에는 이제 한 공간에서 이제 여러 사람들이 이제 서로 모르는 익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좀 뒤섞이는 형태들이 많이 있었다면 이제는 좀 그런 형태보다는 좀 한 공간을 내 스스로 완전히 점유해서 특정 시간 동안 나만 쓰는 식으로 어떤 이제 공간의 이용 형태가 이제 바뀔 것 같다는 거고 그래서 이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live anywhere라든가 work anywhere, workation 이런 말들이 특정 공간을 내가 혼자 점유하고 혼자라는 건 이제 나 혼자 개인이라는 게 아니라 이제 나의 그룹 어떤 네. 이제 가족이라든가 그러니까 친구라든가 소수가 그렇죠. 네, 네.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소수에게 그동안은 그 검증되지 않은 혹은 그 관리되지 않는 대중에게 무차별로 공개됐던 공간들이 네. 등록된 사람, 예약한 사람들에게 딱 그 한정된 시간만큼만 공개된다. 이게 우리 주변에서도 흔히 나타나는 현상인데요. 국립공원이나 아니면은 뭐 꽃길 이런 곳들을 예약해서 제한된 관람객에게만 보여주는 이런 행태를 사실은 코로나19 이전에는 우리가 상상하지 네. 못했거든요. 여기에는 뭐 여러 가지 코로나19 상황을 통제해야 한다는 사회적인 합의가 있기 때문에
이전에는 상상하지 못할 만큼 국가가 강력하게 개인의 생활을 통제해서 가능한 것이기도 한데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를 공유하고 쉐어하고 뭐 같이 탄다, 나눠 쓴다 이런 게 한동안 붐이 일다가 코로나19가 이 흐름을 딱 막아버렸단 말이죠. 그래서 공유 오피스 같은 사업들은 상당히 어려워지지 않았을까 싶기도 한데 이렇게 공간을 나누는 서비스업은 지금은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이제 재택근무가 늘어나다 보니까 그리고 아직까지도 좀 여전히 하는 시행 중인 회사들도 좀 많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유 오피스를 비롯해서 사실은 이제 오피스 시장 전체가 좀 이용도가 떨어진다고 보는 게 더 맞을 것 같고요. 이제 공유 오피스는 좀 단기적으로 어떤 특정 기간 동안 이제 임대하는 경우들이 많아서 이제 그런 수요들이 떨어지면서 바로 이제 시장이 충격을 받았던 것 같고요. 그렇지만 이제 공유 오피스는 여전히 장점이 크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제가 사적으로 완전히 점유하고 있는 오피스 공간, 이제 사무를 보는 공간 외에 좀 라운지라든가 혹은 이제 회의실이라든가 이런 시설들은 사실 굉장히 니즈가 클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화려한 공간, 아주 예쁜 공간에 대한 이제 니즈가 크고 이제 그런 것들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어떤 수단은 이제 공유 오피스, 그러니까 여러 사무실들이 모여서 어떻게 보면 돈을 각자 내서 그 화려한 공간들을 만들어낸 거거든요. 그렇게 이제 보신다면 이제 그런 니즈들이 계속 있는 한 이제 앞으로도 계속 공유 오피스는 잘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각 회사들이 어떤 전략을 취해서 어떻게 비즈니스를 하느냐가 문제인 거지 이 시장 자체는 계속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장의 수요가 사라지지는 않는데 비즈니스하는 방법은 달라질 거다. 그러니까 예컨대 코로나19 이전에는 공유 오피스가 각자 사무실이 있고 뭐 탕비실, 라운지 이런 것들 공유했잖아요, 말 그대로. 근데 이제는 예약하고 쓰거나 아니면은 그 공간을 쓸 때는 그 뭐 오버차지라고 하나요? 조금 더 돈을 더 내고 사용한다거나 이런 방식으로 좀 과금 체계가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게 그 도시에서 밀집이 불가능해지고 집값은 상승하고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요구는 강해지다 보니까 아예 나는 이런 생활에서 좀 벗어날 수 있는 중소도시로 빠져나가겠다. 자의반 타의반 그런 분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다면서요? 네. 아무래도 일정 수준의 인구 규모를 필요로 하는 이제 산업 인프라 같은 것들을 이제 누리기 위해서 사람들은 이제 코로나 이후에도 여전히 계속 모여 살고자 하는 생각들은 여전히 남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지만 이제 이런 코로나를 계기로 이제 서울이 아닌 다른 중소도시에 거주할 만한 어떤 여지가 이제 과거보다 조금 늘어났다는 정도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서울과 같은 대도시가 경쟁력이 떨어진다던가 그 거대한 이제 도시로 몰려드는 어떤 전체적인 흐름이 뒤바뀐다라고 해석하시면 절대 안 될 것 같고요.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제 아주 작은 이제 단초가 될 만한 어떤 흐름이 생길 여지는 생겼다. 예컨대 이제 재택근무를 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회사들이 생겼고 이제 그런 회사의 직원들은 꼭 서울이 아닌 이제 다른 곳에서 거주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러면서 이제 어떤 중소도시를 찾아가서 잠깐 살아본다던가 이제 그러면서 이제 아예 눌러 앉는 사람들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가서 살아보고 생활하면서 거기에 만약 이제 괜찮은 인프라들이 좀 네. 갖추기 시작하고 좋아진다면 이제 그렇게 아예 눌러 앉는 사람들이 생기고 그런 중소도시들은 좀 어느 정도 규모를 갖추게 되고 도시의 특징들이 발현되기 시작될 것 같다. 이 정도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중소도시에도 어쩌면 다시 봄이 올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최근에 그걸 봤습니다. 그 꽤 유명한 유튜버이신데 이분이 서울에 살다가 서울집을 팔고 전라도의 깊은 곳으로 들어가셨어요. 뭐 산골까지는 아닙니다만 전라도로 내려가서 어쨌든 유튜브 촬영은 어디서든 하실 수가 네. 있는 거니까요. 그리고 본인의 어떤 농촌 생활 적응기 그리고 동네 어르신들과의 교류 이런 것들을 찍어 올리면서 더 인기가 많아졌다고 하는데 20대의 유튜버 분이시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 보면 참 많은 것들이 변화되고 있구나. 그리고 2-3시간 통근하시는 것도 뭐 부담 없이 생각하시는 그런 분들도 많이 늘어나는 것 같고 그러면
중소도시든 서울이든 이 도시를 재생해서 다시 쓴다. 그리고 도시에서 우리가 코로나19의 질서 속에서 대중교통이든 학교이든 작게 작게 나누고 쪼개고 감염 경로 같은 것들 끊어주는 건축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도시재생의 기본은 뭐라고 보세요? 도시재생이라는 거는 이제 원래 용도가 다한 건물, 그리고 이제 그런 건물들이 모인 동네, 어떻게 보면 다시 말해서 이제 쇠퇴한 동네에 어떤 변화를 줄 것인가라는 질문에서 시작되는 거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원래의 용도에서 이제 다른 용도로 바꾸는 어떤 단초를 뭘로 보느냐가 이제 가장 중요한 기본인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새로 이 동네에 사람들이 원하는 수요가 무엇인지 이제 그런 트렌드를 찾아내는 것, 그게 이제 가장 중요한 요소인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 동네 원주민들의 트렌드 더하기 저는 그 생각도 들더라고요. 성수동이나 아니면 물레동 사례 같은 것들 보면 물레동은 원래 그 전통적으로 금형산업 하던 데잖아요. 네. 작은 공장들이 많았던 데고 성수동 인근에도 그 레미콘 센터인가요? 시멘트 공장인가 있었잖아요. 네. 거기에 변신을 보면 사람들이 원하는 바를 원주민과 함께 상의해서 그걸 기본으로 하는 이제 도시 재생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것까지 뭐 얘기하는 거는 요즘 좀 사치인 것 같고 사실 선거 앞두고 계속 나오는 얘기는 아파트 많이 짓겠습니다. 이 얘기예요. 그 온 시야가 다 아파트인 현실인데 기자님, 작가님은 이제는 작가님은 사실 아파트 중심으로 도시를 재생하는 거 되게 고민거리로 보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딱히 거부감은 없는 사람이고요. 네. 그러니까 뭐 많은 사람들이 아파트에 대해서 굉장히 혐오감을 느끼는 음.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 네. 이제 사실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선택하는 상품이라는 거는 그만큼 경쟁력이 있다고 보는 게 더 맞을 것 같고요. 사실 아파트가 이제 도시 경관 측면에서 보면 좀 못생겼죠. 그래서 못생겼어요. 너무 높고 네. 또 이제 디자인적으로 너무 획일화되어 있고 또 이제 이런 이제 디자인적인 측면에서는 그렇고 또 사회적인 측면에서 보면 굉장히 다양성을 파괴하는 측면이 좀 있어요. 아무래도 아파트 단지가 되어 버리면 이제 기본적으로 특정 수준의 경제적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모이게 돼서요. 그 뭐랄까 이제 특정 소득계층이 공간적으로 획일화되게 되겠죠. 그러니까 부자는 부자끼리 모여 살고 소득 네. 수준이 균일해지면 집값에 맞춰서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이른바 사회적인 소셜 믹스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런 얘기네요. 그렇죠. 예. 아무래도 이제 그 아파트는 이제 거대한 대지를 이제 한꺼번에 동일한 형태로 바꿔주는 거잖아요. 네. 그 전까지는 각각의 필지마다 이제 다른 형태의 건물들, 어떤 건물은 굉장히 오래된 건물이 있을 수 있고, 어떤 건물은 좀 새 건물이 있을 텐데, 이제 오래된 건물들은 아무래도 임대료가 낮다 보니까 이제 그런 아이러니한 특징 때문에 좀 저소득층도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거든요. 이제 그래서 이제 자연스럽게 믹스되고 이제 다양성이 발현되는데 아무래도 이제 같은 형태, 같은 이제 모듈들이 쫙 올라가 버리면 비슷한 사람들, 비슷한 소득 수준의 사람들이 모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걸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거 하나 여쭤보고 마무리를 할게요.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이미 달라져 버린 이 쏟아져 버린 물이 있는 이 세상에서 도시를 재생하고 균형 있게 발전시킨다. 그러면서도 못생기지 않은 건물을 만든다 할 때 제일 중점을 둬야 되는 부분이 뭡니까? 사실은 이제 이 도시 여러 가지를 다 생각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제 도시 전체 디자인 사실 그런 부분들을 고려하면 좋겠지만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어떻게 보면 지금 당장 어떤 피눈물 흘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 이제 부동산 문제 때문에. 네. 이제 그런 문제도 당연히 해결해야 되겠죠. 이제 그런 여러 요소들을 다 종합해서 고민하는 게 사실 도시적인 사고일 것 같고요. 이제 그런 고민을 하지 않고 단 하나의 문제만 고려해서 뭔가를 해결하려고 하면 항상 문제가 생깁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중시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도시 재생은 종합예술이라는 말로 제가 결론을 가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어려운 얘기를 그래도 쉽게 풀어주셨어요. 음성원 도시건축 전문 작가님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